제3부 초안전쟁과 천하의 향방, 제2권 한신의 천하통일 전략과 인간적 리더십의 서사, 제4장 한왕의 오판과 한신의 침묵. 유방의 양친 상봉. 장량은 시종일관 정중한 어조로 타이르듯 말했다. 신양은 장량의 정중한 태도에 크게 감명되어 이렇게 말했다. 육대부가 어디에 있는지 육대부를 잠깐 만나게 해주소서. 육대부와 상의하여 나의 태도를 결정하겠소이다. 지당하신 말씀 육대부를 곧 이 자리에 불러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육가가 들어오더니 신양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대왕께서는 부디 장량 선생의 말씀대로 한나라에 귀순을 하시옵소서. 장량 선생은 우리에게 생포되어 팽성으로 끌려갈 것을 미리 알고 계셔서 도중에 군사까지 배치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나 그뿐만이 아니라 주공께서 낙양성을 나오시자 한나라 장수 관영 장군이 장량 선생의 명에 의하여 낙양성을 이미 점령해 버려서 주공은 돌아가실 간거지조차 없어진 셈이옵니다. 한왕은 워낙 인덕이 풍성하시므로 주공께서 지금이라도 귀순을 하시면 모든 잘못을 깨끗이 용서해 주실 것이옵니다. 신양은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이제 깨닫고 보니 과연 내가 어리석었소이다. 장량 선생은 나의 귀순 의사를 한왕전에 꼭 전달해 주소서. 장량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대왕께서 한왕에게 귀순할 결심을 굳히셨다니 반갑고도 기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일단 낙양성으로 돌아가서 육대부를 함양으로 보내 한왕에게 그 뜻을 알려드리기로 하십시다. 세 사람이 서로의 군사들을 이끌고 선두에서 나란히 말을 달려 낙양성으로 돌아와 보니 낙양성 위에는 어느새 한나라의 붉은 깃발이 수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신양과 육가는 그 광경을 보고 장량의 초인적인 지략에 새삼 탄복을 금치 못했다. 삼진을 비롯하여 서위왕 위표와 하남왕 신양까지 모두 귀순을 시키고 나니 한나라의 세력은 갈수록 강대해져 갔다. 그에 따라 인근 각지의 제후들도 앞을 다투어 한왕의 휘하에 들어올 것을 자진하여 요청해 올 지경이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오직 초패왕 항우를 정벌해버리는 일만이 남았구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유방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것은 항우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유방 자신의 늙은 부모들이 항우의 손에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려니 유방이 앞장서 항우를 함부로 쳐 없애려다가는 부모님의 생명이 무사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방은 그 문제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신이 입궐하여 아랜다. 서위왕과 하남왕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항우를 향해 진격하여도 되겠사옵니다. 그러자 유방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초나라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항우의 손에 억류되어 계시는 부모님의 생명이 위험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하고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한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신등은 대왕 전하의 고충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사옵니다. 그러기에 군사 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우선 태공 내외분과 일가부터 구출해 올 계획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 것만 같아서 고마우신 말씀이오. 그러나 항우의 손에 억류되신 부모님을 무슨 재주로 구출해 올 수 있겠소? 한신은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찬 어조로 대답한다. 계획만 잘 세워 실행을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옵니다. 매우 외람되오나 신이 목숨을 걸고 태공 내외분을 이곳으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왕은 한신의 말이 너무도 감격스러워 그의 손을 움켜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항우의 손에 갖은 고초를 겪고 계실 부모님을 구출해 주신다면 그 은공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잊겠소이다. 염려 마시옵소서. 신이 태공 내외분을 기어이 구출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은 어전을 물러나오자 곧 장수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보았다. 여러 장군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왕의 양치는 지금 초패왕 항우의 손에 볼모로 잡혀 계시오. 그러기에 태공 내외분을 구출해 오기 전에는 우리는 항우를 절대로 정벌할 수가 없게 되겠소. 왜냐하면 섣불리 군사를 일으켰다가는 태공 내외분께서 그날로 항우의 손에 살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오. 따라서 태공 내외분을 우리가 반드시 무사하게 구출해 와야만 하겠는데 여러 대장들의 좋은 생각이 있거든 말씀해 보시오.
다른 사람도 아닌 초패왕 항우의 손에서 볼모를 빼앗아 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기보다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기에 만당한 장수들은 고개를 수그린 채 아무도 말이 없었다. 한신이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우리가 머리를 쓰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이요. 물론 항우가 억류하고 있는 사람을 빼앗아 오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 손으로 직접 빼앗아 오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제3자의 힘을 빌리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요. 그런 수단을 한번 강구해보기 바라오. 그러자 말석에 있던 왕릉이라는 젊은 장수가 손을 들고 일어나 말한다. 소장은 일찍이 남양에 있을 때 주길과 줄이라는 두 의사들과 가깝게 지낸 일이 있습니다. 그들 형제는 2,0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양민들을 보호해주며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갔는데 지금은 부하가 2만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들 두 형제에게 태공을 구출해오는 일을 부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신은 왕릉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들이 왕 장군의 부탁을 틀림없이 들어줄 것 같소? 왕릉이 대답한다. 그들 형제는 워낙 의협심이 강하여 의로운 일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옵니다. 게다가 소장하고는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면 결코 거절은 아니할 것이옵니다. 그러면 됐소. 왕 장군이 그 일을 꼭 부탁하도록 하시오. 한신이 간곡하게 부탁하자 왕릉이 다시 말한다. 소장이 출발하기에 앞서 대원수께 부탁의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얘긴지 어서 말씀해 보시오. 주길과 주리 형제가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 태공 내외분을 구출하게 되면 항우는 반드시 대군을 일으켜 맹렬히 추격해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 형제의 병력만으로는 항우의 추격을 막아낼 길이 없을 것이므로 대원수께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주시기 바라옵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요. 그렇잖아도 나는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5만 군사를 미리 배치할 생각이었소. 만약 이번 일이 성공하는 날이면 왕 장군은 1등 공신이 될 것이니 왕 장군은 지금 곧 나와 함께 입궐하여 대왕의 윤허를 받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한신은 왕릉과 함께 입궐하였다. 한신이 왕릉을 대동하고 태공 구출의 계획을 보고하니 한왕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한다. 나는 그동안 부모님을 못 배운 지 3년이 넘었소. 늙으신 어른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초를 겪고 계실지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오. 왕 장군은 나의 부모님을 부디 구출해주기 바라오. 부모님만 무사히 모셔오게 되면 나는 마음 놓고 초나라를 칠 수가 있을 것이오. 왕릉이 아랜다. 황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신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태공 내외분을 무사히 모셔오도록 할 터이오니 대왕께서는 태공 앞으로 보내시는 친필 한 장을 써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태공께서 신을 믿으시고 따라오실 것이옵니다. 오, 참 그렇구려. 부모님께서 나의 친필을 알아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그 일을 상상하니 눈물을 억제할 길이 없구려. 한왕은 눈물을 흘려가며 즉석에서 친서를 써주었다. 왕릉은 그날로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팽성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한편 초패왕 항우는 군사를 일으켜 재와 양을 먼저 정벌하고 한나라는 다음에 정벌하려고 출전을 서두르고 있었는데 때마침 비마가 달려오더니 황제 폐하, 서위왕 위표와 하남왕 신양이 모두들 한나라로 귀순했다고 하옵니다. 하고 전하는 것이 아닌가. 뭐야? 위표와 신양이 한나라에 귀순을 하였다고. 그놈들은 내가 직접 키워놓은 놈들인데 배은 망덕한 것들 같으니 그놈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항왕은 분하여 주먹으로 용상을 쾅쾅 치다가 범증을 불러 상의한다. 서위왕 위표와 하남왕 신양이 근자에 와서는 나의 명령을 가끔 거역하기에 이들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조만간 그놈들을 손보아 주려 하였는데 그놈들이 모두들 한꺼에 한나라에 귀순을 해버렸다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더구나 한신이란 놈은 파촉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영토를 7,000열이나 점령해버렸으므로 나는 그놈들을 한꺼번에 쳐 없앨까 싶은데 아부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범증이 심사숙고하다가 대답한다. 한나라에 귀순한 사람은 위표와 신양만이 아니옵고 지금 많은 인심이 한나라 유방에게 기울어가고 있사옵니다. 천하대세가 이처럼 변해가고 있는 이때에 팽성을 비워두고 원정의 길에 오르셨다가
만약 적이 팽성을 공략해오면 무슨 힘으로 그들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풍패에 억류 중인 유방의 부모와 그들 일족들을 팽성으로 모두 옮겨다가 인질로 잡아두는 일이옵니다. 그러면 한신은 절대로 우리를 공략해 오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그들 인지를 교묘하게 이용해가면서 때를 기다려 일거에 쳐부수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항우는 범증의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한다. 그것 참 절묘한 지략이요. 유방의 부모와 그들의 일가족을 몽땅 볼모로 끌어다 놓으면 유방은 애비애미가 죽을까 두려워 함부로 덤벼오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볼모들을 붙잡아다가 놓은 후 저들을 근본적으로 때려 부술 계획을 세우기로 합시다. 이리하여 항우는 즉석에서 대장 유신에게 긴급 명령을 내린다. 유신 장군은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패연으로 달려가 유방의 애비애미를 비롯하여 유씨 일문을 모조리 붙잡아 오라. 유씨 성을 가진 놈은 단 한 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유씨는 일천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패연으로 달려와 풍패라는 마을을 포위하고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을 모조리 붙잡으니 유방의 친척은 무려 120여 명이나 되었다. 유씨는 그들을 굴비 엮듯이 생선 두릅처럼 오라를 꼬아 묶어가지고 팽성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풍패를 떠나 30여 리쯤 왔을 때의 일이다. 벼란간 우거진 숲속에서 일발의 철포 소리가 나더니 구렛나루가 무성한 건장한 장사 3명이 긴 칼을 빼들고 숲속에서 달려나오며 한왕의 종친들을 모두 우리에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들은 한 놈도 살려두지 않으리라. 하고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지르는 것이었다. 유씨는 크게 노하며 앞으로 달려나가 엄포를 놓았다. 우리들은 항왕의 명령을 받고 태공 일족을 잡아가는 길이다. 도대체 내 놈들은 어떤 놈들이기에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이냐? 그러자 한 장수가 벼락같이 달려오며 이놈아! 말로 타일러서 모르겠거든 죽어봐야 알겠다는 말이냐? 하고 외치는 동시에 유신의 목을 한 칼에 날려버리는 것이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 보니 남은 군사들은 유씨 일족을 그냥 내버려둔 채 사방으로 도망을 쳐버렸다. 새 장수는 오라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풀어주고 태공 내외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한다. 태공 내외분께서는 이제 안심을 하소서. 저희들이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두 어른께서는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모두가 한왕 전하의 홍복인 줄로 아뢰옵니다. 노부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며 반문한다. 세 분 장수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기에 우리 두 늙은이를 고맙게도 이렇게 구출해 주시오. 그러자 세 장수 중에 젊은 장수 하나가 앞으로 다가와 대답한다. 저는 한왕 휘하에 근무하는 왕릉이라는 장수이옵고 이 두 사람은 남양에 사는 주길과 줄이라는 두 의사들이옵니다. 우리 세 사람이 태공을 모시러 왔사오니 이곳을 빨리 떠나셔야 하옵니다. 태공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구출해준 3명의 장수들은 모두 다 고마운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아무 까닭도 없이 자기를 구해줄 이유도 없으려니와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하는 것인지 조차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물론 왕릉이라는 장수는 한왕 휘하에 근무하는 장수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 그 말인들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태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묻는다. 세 분은 우리 일행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것인지 행방이나 좀 알고 갑시다. 왕릉은 태공이 불안해하는 심정을 그제서야 깨닫고 품속에서 한왕의 친서를 꺼내 보여주며 말한다. 저희들이 한왕 전하의 친서를 가지고 왔사오니 이 친서를 읽어보시고 저희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주시옵소서. 태공은 아들의 친서를 읽어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오, 이 편지는 틀림없는 내 아들 방의 필적이요. 세 분은 나의 아들의 부탁을 받고 나를 구하러 오셨음이 분명하니 우리 일행은 당신네를 믿고 어디든지 따라가겠소.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적이 언제 어디로부터 추격해 올지 모르니 이곳을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일행은 함양을 향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한편 초군 대장 유신이 전사하자 그의 부하들은 팽성으로 급히 돌아가 항왕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저희들이 태공 일가족을 압송해 오다가 산중에서 산적들을 만나 유신 장군이 전사하는 바람에 태공 일가족을 모두 산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항우는 그 소리를 듣고 길길이 노하며 외친다. 폐연에 무슨 산적이 있다는 말이냐? 그자들은 유방이 보낸 한나라 군사임에 틀림없다. 그놈들은 함양으로 갔을 것이 분명하니 지금 당장 군사를 동원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놈들을 붙잡아 와야 한다. 그리고 즉시 대장 영포와 종이매를 불러 서슬퍼런 군령을 내렸다. 군사 3,000기를 이끌고 함양으로 도망치고 있는 유씨 일족을 모조리 잡아오라. 한편 왕릉은 적의 추격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알았기에 밤에도 이들을 태운 수레를 멈추지 않고 함양으로의 길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유씨 일문 중에는 부녀자와 노약자도 많이 섞여 있어서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길을 재촉하며 가다가 하남 땅을 지날 무렵에 문득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지평선 저편에서 먼지 구름이 자욱하게 일어나며 한때의 군사들이 질풍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다. 확인을 하나마나 그들은 초군의 추격대가 분명하므로 왕릉은 주길과 주리에게 말한다. 초군 추격대가 지금 우리 덜미를 눌러오고 있는 중이요. 부득이 나는 먼저 태공 내외분과 일족을 모시고 먼저 달아날 테니 두 분은 이곳에서 숨을 돌리고 있다가 저들을 저지시켜 주시면 고맙겠소이다. 주길과 주리가 한 소리로 대답한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격대를 최후까지 저지할 테니 장군은 태공을 모시고 빨리 떠나가시오. 왕릉이 태공과 그 일족을 모시고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초군 추격대가 노도와 같이 몰려왔다. 영포와 종이매가 장검을 휘둘러 덤벼오며 큰 소리로 엄포를 놓았다. 이 역적놈들아, 태공을 빨리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놈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리라. 주길과 주리가 당당하게 말을 달려나오며 맞선다. 우리들은 한왕의 명을 받고 태공을 모시러 온 한나라 군사들이다. 너희들은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태공을 내놓으라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태공을 빼앗아 가려고 행패를 부리면 내 놈들의 목을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영포가 크게 노하며 번개같이 달려나오며 이놈들아, 누가 누구의 목을 날려버린다는 말이냐? 하고 외치는 바람에 마침내 싸움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영포는 천하의 맹장이었다. 그러나 주길과 주리 형제도 결코 만만치가 않아서 1대2의 치열한 싸움이 50여 합이나 계속되어도 승부는 가려지지 않았다. 마침 그때 종임의 진지에서 정전을 명령하는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영포는 마지못해 싸움을 거두고 돌아와 대장 종임의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놈들을 모조리 죽여 없앨 생각이었는데 장군은 무슨 까닭으로 정전 명령을 내리셨소? 종임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적의 후방을 가리키며 적의 후방에서 상당한 먼지구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적은 후방에 많은 복병을 대기시켜 놓은 것이 분명하오. 그렇다면 우리 병력으로 적을 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니 오늘은 일단 이 근처에서 야영을 하고 밤새 지원 병력을 보충받아 다시 추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그 말에 영포는 화를 벌컥 내며 에이 여보시오. 여기까지 왔다가 적을 눈앞에 두고 싸움을 멈추자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는 저놈들을 죽여버리고 볼모들을 기어코 빼앗아 가고야 말겠소.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주길과 주리 형제의 뒤를 다시 추격해가기 시작하니 종임에도 어쩔 수 없이 뒤를 따라왔다. 영포가 주길과 주리 형제의 뒤를 쫓아 그들 형제도 말머리를 돌려 영포와 대적하였는데 영포가 주길과의 접전에서 기회를 잡아주길의 목을 대번에 날려버리니 주리가 크게 노하여 단독으로 영포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주리도 영포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영포는 4, 5합쯤 싸우다가 주리 역시 한 칼에 찔러 죽이고 그때부터는 3천 군사를 모조리 쳐부수기 시작하였다. 영포가 완승을 거두고 보니 어느덧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영포가 산기슭에 진을 친 뒤 군사들을 쉬게 하고 있었는데 종이매가 달려와 말한다. 과연 장군의 용맹은 천하의 무적이요. 장군이 아니었으면 누가 저들 두 장수를 한꺼번에 베어버릴 수가 있었겠소이까? 영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한다. 장군이 뒤에서 지원을 해주었기에 망정이지 나 혼자의 힘으로야 어떻게 완승을 할 수가 있었겠소. 종이매가 다시 말한다. 저 멀리서 먼지 구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의 복병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소이다. 오늘 밤에는 경계를 엄하게 하여야 하겠소. 물론 그래야 하겠지요.
오늘 밤에 아무 일도 없게 되면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또다시 추격을 개시해야 하겠소. 한편 다음 날이 되도록 왕릉은 태공을 모시고 결사적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소식을 듣고 보니 주길과 주리 두 형제가 모두 다 전사를 했다는 것이 아닌가. 왕릉은 크게 놀라며 더욱 갈 길을 재촉하고 있는데 영포와 종이매가 어느덧 덜미를 눌러오고 있었다. 이제는 죽었구나. 왕릉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결사적으로 태공 내외와 유씨 일가족을 태운 수레를 호위하여 달려나가고 있노라니까. 호련 좌우편 숲속에서 수만 군사들이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며 일어나더니 수레를 추격해 오던 항왕 초나라 군사들을 사정없이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깨닫고 보니 붉은 깃발을 휘두르며 초군을 때려 부수는 장수는 다름 아닌 한나라의 대장인 주발과 진무였다. 이들은 한신의 명령에 의해 숲속에 매복해 있다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영포와 종이매의 군사들을 풀 베듯이 후려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왕릉이 갖은 고초를 겪으며 태공 내외분과 유씨 일족을 함양으로 무사히 모시고 오자 한왕은 문무백관들을 거느리고 성문 밖까지 마중을 나와 눈물로 태공에게 아랜다. 불효막급한 소자가 항우의 계략을 막지 못하여 늙으신 부모님에게 수다한 고초를 드리게 되어 여쭐 말씀이 없사옵니다. 하고 말을 하니 태공 내외는 아들의 등을 정답게 토닥거리며 오히려 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다. 너는 영웅답지 못하게 무슨 못난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내가 천하를 얻기까지는 우리가 다 같이 고초를 겪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실로 감격적인 부자 상봉의 광경이었다. 한해성 점령. 항우의 손에 볼모로 잡혀있던 부모님을 무사히 구출해온 한왕 유방은 이제는 초나라 항우를 마음 놓고 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계획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우리가 함양에 입성하여 민심을 잘 수습한 덕분에 이제는 인근 제후들조차 우리에게 충성을 다짐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여러 문무백관들의 공로임은 말할 것도 없소.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군을 일으켜 초나라를 정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좋은 계략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의견을 내놓기 바라오. 대원수 한신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말한다. 지금 대왕 전하의 위세가 천하에 떨치고 있음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동쪽에는 은국의 사마공이 버티고 있사온데 그는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적이 아니옵니다. 게다가 신이 천문을 보옵건대 지금은 초나라를 정벌할 시기가 아닌 것 같사옵니다. 하니 우리는 당분간 은인자중하면서 각처에서 영웅 호걸들을 규합하고 한편으로는 양병을 철저히 해두었다가 명년쯤 군사를 일으켰으면 어떨까 싶사옵니다. 그러나 한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대원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소. 그러나 쇳불도 단숨에 빼라는 속담도 있지 아니하오. 지금은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어느 때보다 왕성하오. 게다가 우리는 군량과 무기도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소. 그러므로 이런 절호의 기회를 그냥 보내버리고 싶지 않구려. 그러자 한신이 다시 대답한다. 대왕께서 기어이 군사를 일으키시려거든 우선 은왕 사마공을 쳐부수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사마공은 항우의 휘하로서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치게 되면 우리의 배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니 그를 토벌하여 한 해를 수중에 넣게 되면 장차 초나라를 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흡족하게 답한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금년에는 한 해만 평정토록 하고 초나라는 명년에 정벌하기로 합시다. 그리하여 한신은 3만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정도에 올랐다. 사마공은 본시 항우의 그늘에서 자란 장수로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은국은 항우로부터 제수받은 조그만 소국이었다. 한신이 대군을 이끌고 은나라 50리까지 접근하여 진을 치니 사마공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사마공은 총동원령을 내려 국경의 경비를 견고히 하는 동시에 모든 대장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었다. 지금 한나라 대원수 한신이 3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소. 한신은 병법에 도통한 명장이라고 들었는데 저들에게 대처할 무슨 묘책은 없겠소? 사마공이 매우 걱정스러운 말로 긴급 대책을 논의하자 모사 도만달이 대답한다.
한신은 이만저만한 맹장이 아니므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면서 팽성으로 사람을 급파하여 항왕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는 것이 상책일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자 대장 손인이 즉석에서 도달만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섰다. 소장은 그와 같은 소극적인 대책에는 찬성할 수가 없사옵니다. 한신의 군사가 비록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지난 여러 번의 전투로 심신이 허약해진 데다가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모두들 지쳐있을 것이니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쳐부술 수가 있사옵니다. 그런데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소극적인 수비 일변도로 나간다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사마공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손인 장군의 의견은 대단히 고무적인 말씀이요. 그러면 손인 장군을 총대장에 임명할 테니 손 장군은 위영 장군과 함께 군사를 몰고 나가 한나라 군사들을 모조리 격파하시오. 그리고 왕유 장군을 팽성으로 보내 속히 구원병을 파견하도록 요청하겠소. 이리하여 한나라 군사와 사마공의 군사 사이에 정면으로 싸움이 붙게 되었다. 손인이 군사를 몰고 나오자 한신은 선두로 말을 달려나오며 손인에게 꾸짖듯이 말했다. 한나라 군사는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움에 나서는 까닭에 가는 곳마다 제후들이 귀순해 오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역적의 무리를 돕기 위해 천병에게 항거하느냐?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거니와 이를 어기고 끝까지 덤벼온다면 목숨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손인이 크게 노하며 장검을 빼어들고 덤비며 가진 욕설을 퍼부었다. 한왕이라는 자는 함양을 점령했으면 그로써 만족할 일이지 욕심이 얼마나 많기에 내 놈 같은 고부를 여기까지 보내 쳐들어온다는 말이냐. 나는 너 같은 못난 놈은 결코 살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자 번쾌가 누나를 부라리며 나는 듯이 달려나가 싸움을 가로맡았다. 두 장수가 단병 접전으로 싸우기를 무려 50여 합,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손인 측에서는 위영이 가세해오고 번쾌 측에서는 설구와 진패가 가세해와서 싸움은 언제 결말이 날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실상인즉 번쾌의 실력으로는 손인의 목을 간단히 쳐버릴 수가 있었지만 한신의 계략에 따라 번쾌는 사마공을 유인해 내기 위해 일부러 싸움을 길게 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계략을 알 턱 없는 사마공은 아군 대장들이 격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일선으로 급히 달려나왔다. 사마공은 손인과 위영을 도우려고 일선으로 달려나오기는 했으나 적의 세력이 너무도 강하여 간단히 승리할 가망이 없어 보였다. 더구나 번쾌를 비롯하여 주발, 진무, 노광 같은 적장들은 사마공을 보기가 무섭게 일제히 집중 공격을 퍼부어 오는 것이 아닌가. 사마공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깨닫고 손인, 위영 등과 함께 급히 퇴각하여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팽성에 또다시 구원병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은왕 사마공은 항왕 폐하께 글어를 올리옵니다. 한왕 유방이 삼진을 평정하고 함양을 점령한 뒤에 서위왕과 하남왕까지 자기 편으로 귀순시킨 뒤 이번에는 신의 영토인 한해에까지 손을 뻗어왔사옵니다. 폐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한해로 말하면 서초로 들어가는 관문이나 다름이 없는 요새이옵니다. 만약 저희 나라를 유방에게 빼앗기는 날이면 폐하의 강토의 태반이 유방에게 빼앗겨버리는 셈입니다. 폐하께서는 지금 제나라와 양나라를 공략 중이라고 하오나 한해의 문제는 그보다도 더욱 중요하오니 구원병을 황급히 보내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망국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오니 폐하께서는 거듭 통촉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그 무렵 팽성을 떠나 제나라와 양나라를 공략 중에 있던 항우는 진중에서 사마공의 서한을 받아보고 크게 걱정하였다. 한왕 유방이 설마 초나라의 관문인 한해까지 손을 뻗어올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항우는 범증에게 사마공의 서한을 내보이며 물었다. 유방이 한해를 침범해 온 모양인데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범증이 대답한다. 이 문제는 폐하께서 친히 정벌하시기 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제나라와 양나라를 신속히 평정하신 뒤에 한해로 떠나가도록 하시옵소서. 사마공의 서한에 의하면 한해는 당장 위급한 모양이니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그렇게 생각되시면 먼저 항장과 계포 두 장수를 보내 한해성을 지키게만 하였다가 얼마 후에 폐하께서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가셔서 적을 섬멸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사옵니다. 항우는 범증의 말을 옳게 여겨 항장과 계포에게 군사 3만을 주면서 그대들은 한해로 급히 달려가 사마공과 함께 한해성을 굳게 지키고 있어라. 머지않아 내가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한나라 군사들을 모조리 섬멸시켜 버릴 테니 그때까지는 싸우지 말고 성을 지키기만 하고 있으라. 하고 명했다. 조그만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도 항왕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만기칠남 초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였으나 왕은 그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한신은 한해성을 포위하고 10여일 동안이나 공격을 퍼부어댔다. 그러나 사마공은 죽은 듯이 성 안에 은거한 채 일체의 반격을 하지 않았다. 항장과 계포가 3만 군사를 거느리고 곧 온다는 기별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수비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신은 생각다 못해 대장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성과 없는 공격을 퍼부으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가 정작 항우가 대군을 몰고 오는 날이면 커다란 봉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작전 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겠다. 모든 군사는 이 시간부터 공격을 일체 중지하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각각 10리씩 후퇴하여 모두들 깊은 숲속에 죽은 듯이 잠복해 경계를 하면서 다음 전투를 위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라. 그 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하겠다. 한나라 군사들은 대원수 한신의 명에 따라 공격을 멈추고 각각 10리씩 후퇴하여 깊은 숲속에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 그러자 사마공은 적의 공격이 갑자기 중지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성루에 올라가서 적정을 살펴보니 과연 적의 군사들은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닌가. 사마공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대장들에게 말한다. 적들은 항왕께서 대군을 몰고 오는 줄로 알고 겁에 질려 깨끗이 도망을 가버린 것이 분명하오. 우리는 이 기회에 적을 맹렬히 추격하여 섬멸시켜버렸으면 싶은데 여러 대장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모사 도만달이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한신은 위계가 누구보다도 능한 장수입니다. 그는 후퇴하는 척하면서 군사들을 잠복시켜 놓고 있는지 모르니 우선 첩자들을 보내서 후퇴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추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사마공은 도만달의 말을 옳게 여겨 10여 명의 첩자를 차출하여 적정을 상세하게 살펴보게 하였다. 10여 명의 첩자들은 장사꾼과 농군 차림으로 가장을 하고 일선으로 달려나왔다. 그리하여 얼마를 가다 보니 행길가의 주막에서 10여 명의 한나라 군사들이 술을 마시며 다음과 같은 소리를 짓거려대고 있었다. 한신 장군은 항우가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 주랭랑을 치고 있으니 이럴 바에는 애시당초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더란 말인가. 누가 아니래. 도망을 가도 우리들과 함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7, 80리나 먼저 도망을 가면서 우리에게는 뒤늦게야 후퇴 명령을 내리니 그런 겁쟁이가 어디 있느냐 말일세. 그나저나 우리도 술은 이제 그만 마시고 후퇴하는 병력의 뒤나 열심히 따라가세. 하면서 부지런히 일어나서 빠른 걸음으로 저쪽으로 갈 길을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한신이 병사들을 시켜 계획적으로 꾸며놓은 연극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한신의 술책임을 알 턱없는 초나라 첩자들은 한나라 병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본영으로 돌아왔다. 첩자들이 본영에 돌아와 사마공에게 급히 아른다. 한신은 항왕이 대군을 몰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친 것이 분명하옵니다. 너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런 보고를 하느냐? 첩자들은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사마공은 하하 한신이라는 자는 듣던 바와 같이 천하의 겁쟁이가 분명하구나. 그런 못난 자라면 당장 추격을 해야겠다. 하고 즉시 다음과 같은 추격령을 내렸다. 손인 장군과 위영 장군은 군사 1만 명씩을 거느리고 한신을 당장 추격하라. 나는 군사 2만 5천을 거느리고 뒤에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도만달은 5천의 군사로서 성을 지키고 있으라. 손인과 위영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한신을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30여 리를 쫓아가도 적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적의 복병이 있을지 모르니
오늘 밤은 여기서 야영을 하기로 합시다. 손인과 위영은 진을 새로 치고 야영을 서둘렀다. 바로 그날 밤 군사들이 첫잠이 막 들었을 때 돌연 숲속에서 일발의 포소리가 나더니 난데없이 한나라 군사들이 야영지를 급습해 오는 것이었다. 손인이 황급히 창을 들고 나오니 적장 주발과 시무가 좌충 우돌로 칼을 휘두르며 손인과 위영에게 덤벼오고 있었다. 위영과 손인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발과 시무의 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한편 후속 부대로 따라오고 있던 사마공은 선발 부대가 전멸한 줄도 모르고 10여 명의 호위병들과 함께 선봉 부대로 순시를 나오고 있었는데 돌연 숲속에서 호랑이 같은 장수 하나가 번개처럼 튀어나와 밧줄로 올가미를 걸어 사마공을 대번에 말에서 떨어뜨린 후 순식간에 결박을 지어버리는 것이었다. 꼼짝 마라. 나는 무양후 번쾌 장군이다. 이렇게 순식간에 세 장수를 모두 생포하자 한신은 번쾌와 함께 한해성으로 달려가 성을 수비하고 있던 도달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파초 대원수 한신 장군이다. 사마공을 비롯하여 손인과 위영은 이미 나의 손에 생포되었다. 승부는 이미 가려졌으니 도만달 장군은 공연히 싸움을 하려 말고 순순히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도만달은 한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신이 제 아무리 재주가 비상하기로 단 하룻밤 사이에 사마공과 손인, 위영과 같은 세 명의 맹장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기에 도만달은 성루에 올라서서 한신을 아니꼽게 바라보며 호통을 내지른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한신은 듣거라. 그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다. 주공께서 지금 그대를 잡으러 나가셨으니 그대는 사로잡히고 싶지 않거든 당장 도망부터 치거라. 한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그대의 성주를 생포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실물을 직접 보여주면 될 게 아니냐? 그리고 옆에 있는 번쾌를 돌아다보며 말했다. 세 명의 포로를 모두 이 자리에 데려다가 도만달에게 직접 보여주도록 하오. 잠시 후 번쾌가 세 명의 포로를 생선 두릅 엮듯 하나의 오랏줄에 묶인 채로 끌고 오는데 횃불에 비춰 보인 그들은 사마공과 손인, 위영이 틀림없었다. 도만달은 한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즉시 성문 밖으로 달려나와 한신 앞에 엎드리며 애원하듯 말한다. 사태가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소장은 순순히 항복하옵니다. 한신 장군께서는 한해성을 즉시 접수하시옵소서. 그러나 바라옵건대 세 분 어른들의 목숨만은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한신이 대답한다. 나는 천의를 배반한 무리를 평정하러 왔을 뿐이지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니 안심하오. 한신은 망료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와 간단한 입성식을 거행하고 세 명의 포로들과 도달만을 모두 그 자리에 데려오게 하였다. 세 명의 포로와 도달만이 함께 다나에 꿇어 엎드리자 한신은 번쾌를 돌아다보며 명한다. 저들의 결박을 모두 끌어주고 사마공 장군은 단상으로 정중하게 모셔 올리도록 하오. 망료들이 다나로 내려가 네 사람의 결박을 모두 풀어주고 사마공을 단상으로 정중하게 모셔 올리니 사마공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신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한다. 저희들은 모두가 망국지장이어서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할 일이온데 장군께서는 어인일로 저희들에게 이처럼 관대하게 예우해 주시옵니까?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영문을 모를 일이옵니다. 그러자 다나에 있던 손인, 위영, 도달만도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무엇 때문에 저희들도 이처럼 관대하게 대해 주시는지 영문을 모르기는 소장들도 주공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사마공과 손인 등은 한신에게 생포되자 필연코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신은 자기들을 죽이기는커녕 깎듯이 전관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마공 등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 어리둥절하였다. 한신은 네 사람의 그러한 심리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웃으면서 말한다. 여러분들은 한왕 전하의 고매하신 정치 이념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니 내가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소이다. 한왕 전하는 본디 인의의 정이 깊은 어른이신 까닭에 인의의 군사로서 불의를 징벌하실 뿐이지 사람을 함부로 죽이라고 하시는 어른은 아니시오. 일찍이 서위와 위표와 하나망 신양을 생포하셨을 때에도 그들을 결코 죽이지 않으셨소. 아니 그들을 죽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항복해오자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욱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소.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음을 돌려 한나라에 충성을 다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누릴 것이오. 항우는 자신의 이익만 알고 부하를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한왕께서는 부하들을 위해 당신의 희생조차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오. 그 점이 바로 한왕께서 항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오. 사마공은 그 말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며 저희들은 한왕께서 그 정도까지 자애로운 어른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오늘부터 한왕 전하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제후들도 우리가 설득하여 모두 한나라에 귀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렇게 사마공을 완전히 설득시키고 나자 한신은 한왕의 이름으로 한해성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후하게 베풀어 주었다. 그리하여 한해성 백성들은 입을 모아 한왕의 성덕을 칭송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한신은 한해성의 민심을 완전히 수습해 놓고 그제서야 한해성을 점령한 사실을 한왕에게 소상하게 보고하였다. 한편 초군 대장 항장과 계포는 항왕의 명령에 따라 3만 군사를 이끌고 한해성을 향하여 떠났다. 그러나 이들이 한해성으로 오는 도중에 성주 사마공이 이미 한신에게 사로잡힌 뒤 귀순하였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한해성이 이미 한신의 손에 함락되고 사마공이 한나라에 귀순하였다면 우리가 한해성으로 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항장과 계포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중에 아예 회군을 하고 말았다. 진평의 귀순과 유방의 만용. 한해에서 회군한 항장과 계포가 항왕에게 회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실대로 보고하자 항왕은 크게 노하면서 무섭게 꾸짖었다. 한해성이 함락이 되었으면 잃어버린 성을 되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돌아온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린가. 결국은 너희들 때문에 한해성을 적에게 고스란히 내어준 셈이니 그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도다. 항왕이 두 장수를 참살할 듯이 무섭게 나오므로 이를 지켜보던 진평이 만류하는 어조로 항왕에게 조용히 아랬다. 두 장군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해성은 이미 함락되어 있었다 하므로 두 장군에게 한해성 함락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아뢰옵니다. 그러자 항우는 더욱 화를 냈다. 진평 대부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소? 한해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도 그냥 돌아왔는데 어째서 책임이 없다는 말이오. 진평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적장 한신은 지모가 탁월한 명장이어서 항장과 계포로서는 당해내기가 어려웠을 것이옵니다. 신이 범중 군사와 상의하여 한해성을 탈환할 계획을 세울 것이오니 주공께서는 제나라와 양나라를 속히 평정하시고 한해성으로 급히 출정하도록 하시옵소서. 만약 주공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시면 한해성뿐만 아니라 관중 전역을 유방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주먹으로 용상을 치며 화를 낸다. 대부는 이 판국에 무슨 그런 요망한 소리를 하는가. 그러면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 여봐라. 저자의 관직을 박탈하고 내일부터는 저자를 조정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는 가혹한 명령을 내렸다. 벼란간 관직을 박탈당한 진평은 마음이 울적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도 가혹한 형벌을 내린단 말인가? 항장과 계포를 두둔한 것도 당신을 위해서였고 금우의 대비책을 진언한 것도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상대가 유방이었다면 이런 나의 충성을 항왕처럼 몰라보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진평은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항왕은 강포하기만 할 뿐 신의와 정리를 모르는 인간이다. 그런 사람을 오래 섬겨보았자 결국은 애매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처형을 당할 일만 남을 뿐 그에게서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인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진평은 불현듯 항우의 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할 것인가? 여러 날을 고민에 쌓여 지내던 진평은 마침내 한왕에게 귀순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리하여 어느 날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함양을 향하여 망명의 길에 올랐다. 진평은 여러 날 동안 끼니를 굶어가며 무양을 지나 황하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제는 강을 건너가야 할 판인데 다행히 저 멀리서 나룻배가 강을 건너려 하고 있으므로
진평은 그리로 달려가며 뱃사공에게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뱃사공. 급한 볼일이 있어 함양으로 가는 길이니 나도 강을 같이 건너가게 해주시오. 나룻배에는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첫눈에 보아도 인상이 몹시 험상궂은 뱃사공 두 사람만이 타고 있었다. 진평은 막상 배를 같이 타자고 불러놓은 터라 이제 와서 그들의 인상을 보고 함께 타지 못하겠노라 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진평은 뱃삭은 후하게 드릴 테니 나를 강 건너로 데려다 주시오. 하고 배에 올라탔다. 뱃사공들은 배를 저어가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진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함양에는 무엇하러 가시오? 하고 수작을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진평은 만약을 대비하여 노자를 넉넉히 가지고 떠났었다. 게다가 신분을 감추느라고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있던 터라 부득이 함양으로 장사차 가는 길이요. 하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뱃사공들은 그 말을 듣자 저희들끼리 눈짓을 해가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배가 강 한복판에 도달했을 때 한 놈이 벼란간 품속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더니 진평의 목에다 들이대고 죽지 않으려면 가진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내놓아라. 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일순 진평은 가슴이 서늘해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리하여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재물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당신들에게 내주겠소. 그 대신 나를 죽이지 말고 강만 건너가게 해주시오. 그러자 도둑이 호통을 친다. 너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렸으니 잔말 말고 옷이나 벗어라. 진평은 꼼짝없이 등에 진 보찜과 옷까지 모두 벗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도둑들은 보찜을 열어 그 속에 있는 돈과 금은 보화를 모두 챙기고 나더니 크게 기뻐하면서 그 중에 한 놈이 말한다. 허! 오늘은 재수가 제법 좋은 날인걸. 이제 돈 되는 것을 모두 빼앗았으니 저자를 어떡하지? 그러자 다른 하나가 대답한다. 어쩌기 뭘 어째? 가진 것을 모두 뺏었으니 이제는 죽여버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진평은 그 말을 듣고 등골에 소름이 끼쳤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놓았으니 제발 죽이지는 말고 강만 무사히 건네주시오. 되지도 않는 소리 그만 짓거려라. 내 놈이 뭔데 강을 건네달라는 말이냐? 돈만 뺏고 사람을 살려두면 항상 동티가 나는 법이다.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일 것까지 없으니 저자를 알몸뚱이로 물속에 쳐넣어버리세. 죽고 사는 것은 저놈의 운에 맡기고. 참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두 도둑은 합의를 보자 커다란 널판지 하나를 물 위에 던져주면서 외친다. 칠성판 한 개를 특별히 베풀어 줄 테니 저 칠성판을 타고 염라국으로 가든가 극락세계로 가든가 맘대로 하거라. 하면서 진평을 알몸뚱이인 채로 도도히 흘러가는 황하강 복판에 쳐넣어버리는 것이었다. 천만다행하게도 진평은 수영에 익숙한 편이었다. 그러기에 물속에 던져지기가 무섭게 널판지로 쉽게 기어오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넓디 넓은 황하의 한복판에서 널판지 하나로 어떻게 강을 건널 수가 있을 것인가? 다행히 여름철이어서 얼어 죽을 염려는 없었지만 이제는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파도와 함께 낙엽처럼 떠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어느덧 밤이 오고 길고 괴로운 밤을 꼬박 세우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퍼질 무렵 천만다행으로 상선 한 척이 멀리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다 싶어 진평은 목이 터져라 하고 사람 살리시오. 사람 살리시오. 하고 고함을 질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살아날 사람은 살아난다고 했던가. 천둥벌거숭이로 널판지 한 장에 의존하여 황하강 한복판에 버려졌던 진평은 다행히도 이튿날 아침에 지나가는 상선에 구조되었다. 이렇게 구사일생하게 된 진평은 황하를 무사히 건너자 함양에 있는 옛 친구인 위무지를 찾아갔다. 위무지는 매우 반가워하며 묻는다. 초나라에서 항왕을 섬기던 귀공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진평은 함양으로 오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항왕을 버리고 한왕을 섬길 생각이요. 그러니 한왕을 만나 뵐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위무지가 말한다. 덕이 높으신 한왕은 지금 현인을 널리 구하고 계시는 중이요. 더구나 한왕께서는 귀공의 뛰어난 재주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귀공이 오셨다면 크게 반가워하실 것이요.
내가 내일 대왕을 직접 찾아뵙고 귀공의 말씀을 전해드리리다. 다음 날 위무지가 한왕에게 진평의 이야기를 품고 하니 한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진평 대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옛날 홍문현 연회 때에 나를 곤경에서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이요. 그런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니 이런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소. 그렇잖아도 무척 만나고 싶었던 분이니 빨리 모시고 오시오. 위무지가 진평을 데리고 다시 입궐하니 한왕은 단하로 달려 내려와 반갑게 맞이한다. 그 옛날 홍문현 연회 때의 선생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던들 오늘의 내가 어찌 있을 수 있겠소이까? 그렇잖아도 무척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처럼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 반갑기 한량 없소이다. 이제부터는 나의 곁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계시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십시다. 한왕은 진평을 즉석에서 왕을 경호하는 친위 대장인 참승전호장이란 벼슬까지 내렸다. 진평이 참승전호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장 주발이 깜짝 놀라며 한왕에게 간한다. 진평을 참승전호장에 임명하시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옵니다. 참승전호장이란 대왕 전하를 주야로 경호하는 최고 책임자이온데 방금 적국인 초나라에서 귀순해 온 사람에게 어쩌시자고 그런 요직을 맡기시옵니까? 제고하셔야 하옵니다. 옆에 있던 번쾌도 머리를 흔들며 덩달아 간한다. 주발 장군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 줄로 아뢰옵니다. 홍문현 잔치 때 대왕께서 진평의 도움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오나 그것은 이번 임명과는 문제가 다르옵니다. 진평은 일찍이 위왕을 섬겨오다가 그를 배반한 일이 있으며 초나라에 와서는 항왕을 섬기더니 이번에는 항왕을 배반하고 우리에게 귀순해 왔사옵니다. 되돌아보건대 이처럼 변절 무쌍한 사람에게 어찌 참승전호장의 요직을 맡기시겠사옵니까? 대왕께서는 진평에게 내린 관직을 속히 거주어 주시옵소서. 한왕은 번쾌의 간언을 듣고 적이 놀랐다. 진평이 그처럼 절개가 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나는 홍문현 연회 때의 은혜를 고맙게 여겨 진평을 등용하였는데 그의 과거가 그처럼 무절조했던가요? 그렇다면 참승전호장의 임명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본인을 직접 불러다가 단단히 따져봐야 하겠소. 한왕은 즉석에서 진평을 불러 따지듯 물었다. 귀공은 일찍이 위왕을 섬긴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요? 예, 사실이옵니다. 위왕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고 초나라의 항왕을 섬겨온 것도 사실이요? 예,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진평의 대답이 너무도 예사로워서 한왕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렇다면 이번에는 항왕을 배반하고 나에게 왔으니 그대는 충절심이 한 푼어치도 없는 사람이 아니오. 그러자 진평은 개탄하듯이 말했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일을 가지고 충절심을 거론하시옵니까? 옛 글에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살고 현명한 신하는 임금을 가려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위나라를 떠난 것은 위왕이 워낙 암둔하여 저의 지모를 몰라주었기 때문이었고 다시 초나라를 떠난 것은 항우가 자신의 만용만 믿고 저를 모욕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했으니 제가 위나라와 초나라를 떠난 것은 당시에 저를 품은 주공들의 자질의 문제일 뿐 저의 충절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옵니다. 한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나 역시 현명한 군주가 못 되니까 나에게서도 머지않아 떠나시게 될 게 아니오. 진평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아래옵기 항공하오나 소생은 일찍부터 대왕의 성덕을 사모해 왔사옵니다. 홍문현 연회 때의 죽음을 각오하고 대왕을 도와드린 것도 그 때문이었고 이번에 천리길을 멀다 않고 대왕을 찾아온 것도 오로지 대왕을 사모했기 때문이옵니다. 대왕께서 저를 인정하시고 거두어 주시면 저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겠습니다. 진평의 결심은 잠옷 비장해 보였다. 한왕은 진평의 비장한 결심에 크게 감동되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너무 염려 마시오. 하마터면 내가 현사 한 사람을 잃어버릴 뻔했구려. 지난날의 공의 은공은 내 어찌 잊으리오. 그러나 참승전호장의 벼슬 많은 주위에서 반대가 많으니 우선 호군중이로 있어 주기를 바라오. 이리하여 진평의 문제는 일단락되었는데
때마침 한신으로부터 한해성을 완전히 평정했다는 승전보가 날아와 한왕은 거듭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대장 하후영이 일선에서 달려와 생각조차 못했던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항왕의 휘하에 있던 상산왕 장이가 진여의 세력에 밀려오갈 데가 없게 되었기에 소장이 데리고 왔사오니 대왕께서는 너그럽게 받아주소서. 한왕은 크게 기뻐하며 장이를 만났다. 나는 진작부터 장이 장군의 용명을 듣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소. 진여와는 어떤 사이였기에 그에게 성을 빼앗기고 여기까지 쫓겨오게 되었소. 장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진여와 저는 어려서부터 막역한 친구였사옵는데 진여가 어쩌다가 저에게 원한을 품고 저의 가족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바람에 우리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여는 항왕의 세력을 믿고 이런 악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대왕께서 만약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저는 맹세코 진여를 토벌하여 가족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제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도 3만 가까이 있사옵니다. 이렇게 장이의 군사까지 받아들이고 보니 한나라의 병력은 무려 40만이 넘게 되었다. 한왕이 파촉을 나올 때에 한나라 군사는 겨우 10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장량과 한신의 도움으로 삼진왕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적성들을 평정시키는 동안에 한왕의 병력은 눈사람처럼 자꾸만 불어나 이제는 43만이라는 방대한 병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었다. 병력이 이처럼 막강해졌으니 이제는 항우를 정벌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세력이 강해지면 남을 얕잡아 보게 되는 법이다. 한왕 유방은 무척 겸손한 사람이건만 200명이 넘는 맹장들과 40여만의 방대한 군사들을 거느리게 되자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평소에는 무척 두려워하던 초패왕 항우조차도 이제는 우습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왕은 장량을 불러 상의한다. 우리의 군사가 40만이 넘었소이다. 이제는 항우를 정벌하기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군사를 일으켜볼까 싶은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대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사가 막강해진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천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이옵니다. 신이 천문을 보옵건대 지금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는 데는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군사들을 훈련과 적절한 휴식을 주면서 실력과 체력을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신 후 동정에 오르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예전에 장량의 말이라면 무조건 승복하던 한왕이었다. 그러나 세력이 강해지고 보니 이제는 장량의 말을 덮어놓고 쫓을 생각이 들지 않았다. 물론 선생의 말씀대로 천시가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40만의 군사로서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면 천시가 다소 불리하기로 무엇이 두렵겠소이까? 나는 이미 결심한 바 있으니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밀고 나가기로 합시다. 한왕의 확고한 결심을 듣고 장량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한왕의 마음이 무척 교만해진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피치 못할 그의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싶어서 장량은 머리를 수그리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대왕께서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신은 오직 복종이 있을 뿐이옵니다. 이에 한왕은 더욱 자신이 생겨 전군에게 이제부터 초나라를 정벌하는 대장정의 길에 오를 테니 40만 전군은 열흘 안으로 출동 준비를 갖추라. 하는 어마어마한 군령을 내렸다. 초나라로 쳐들어간다는 군령이 내려지자 한왕과 처음부터 함께한 군사들은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생각에서 뛸 듯이 기뻐하였다. 한왕은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한데 용기가 솟았다. 그리하여 이번만은 틀림없이 승리한다는 자신감에 노부모와 아들은 물론이고 여왕후까지 대동하고 동정의 길에 올랐다. 한왕은 우선 낙양으로 가서 한신과 합류하여 초나라를 일거에 분쇄해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왕을 따라 나서는 장량의 심경은 매우 착잡하였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가족까지 모두 거느리고 전쟁을 서둘러 일으키는 것은 결코 이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한왕이 기어코 고집을 부리는 데야 어찌하랴. 장량은 한왕을 따라 나서며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큰일을 성취하려면 일시적인 우여곡절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 아니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제의 국장과 유방의 오판.
한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하남성에 이르니 성주 신양이 많은 백성들과 함께 멀리까지 마중을 나왔다. 신양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이곳에는 동공삼노라고 부르는 세 분의 혈로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왕 전하를 꼭 배하라고자 하옵니다. 동공삼노? 그분들은 어떤 노인들이요? 지난날 항우가 의제를 살해하여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렸을 때 항우의 반역 행위에 의분을 느끼며 의제의 시체를 자기네 손으로 직접 건져내어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드린 이곳의 어르신네들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눈물겹게 감동하였다. 오, 그런 어르신네들이라면 내 어찌 만나 뵙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분들을 꼭 만나 뵙고 싶으니 수레를 보내 정중히 모셔오도록 하오. 이윽고 세 사람의 노인들이 한왕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가 80고개를 넘어 신선같이 거룩해 보이는 호호백발의 노인들이었다. 한왕은 몸소 머리를 숙여 장읍하면서 말한다. 귀하신 어르신네들을 진작 찾아뵙지 못해 죄송만극하옵니다. 세 노인은 한왕에게 국궁배례를 하며 아랜다. 대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초패왕을 치신다 하옵기에 저희들 세 늙은이는 대왕전하에게 꼭 사뢰고 싶은 일이 있어서 찾아왔사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시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들려주시면 고맙게 경청하겠습니다. 한왕이 세 노인을 당상으로 정중히 모셔올리니 그들은 다시 한번 국궁배례를 하면서 말한다. 자고로 덕을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덕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항우라는 자는 극악무도하여 의제를 시해하고 제위를 빼앗았으니 그 어찌 그를 천하의 도둑이라 아니할 수 있어오리요. 인자는 만용을 휘두르지 않고 의자는 완력을 쓰지 않는 법이옵니다. 자고로 뚜렷한 명분 없이 군사를 일으키면 설사 전쟁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법이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지금 아무런 명분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초를 정벌하려 하시니 그래가지고서야 천하의 인심을 어떻게 규합할 수 있소리까? 저희 세 사람은 그 점이 염려되어 대왕 전하를 찾아뵙게 되온 것이옵니다. 동공삼노의 충고는 놀랄 만큼 신랄하였다. 한왕은 노인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머리를 수그리며 물었다. 고마우신 말씀이시옵니다. 그러면 어떤 명분을 내세워야 할지 가르침을 주소서. 그러자 한 노인이 대답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출정에 앞서 의제의 발상을 만천하에 선포하셔야 하옵니다. 의제의 발상? 한왕은 노인들의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해 그렇게 반문하자 노인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잔악무도한 항우의 손에 시해된 의제의 유해는 저희들 세 사람이 강물에서 건져내어 장사를 정중하게 지내드리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내드린 장사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에 불과할 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줄 만한 공적인 국장은 아니었습니다. 의제의 서거는 마땅히 국장으로 치러야 옳을 일이옵니다. 그러니 대왕께서 초나라를 치기에 앞서 먼저 의제의 국장부터 치르셔야 할 것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제를 정식으로 국장 지낸 일이 없으니 이 기회에 의제의 국장을 공적으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노인들은 한결같이 감격해하며 다시 아랜다. 대왕께서 의제의 국장을 치르고 난 뒤 초나라를 치게 되면 그때에는 초나라를 치는 명분이 뚜렷해질 것이옵니다. 명분이 이처럼 뚜렷해지면 어느 후백인들 대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한왕은 동공삼노의 충고가 한없이 고마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수구려 보이며 말했다. 세 분 어르신네의 가르침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의제의 국장을 반드시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문제와는 별개의 부탁입니다만 세 분 어르신네는 이제 앞으로도 항상 저의 곁에 계시면서 저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세 분을 지성껏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세 노인은 한결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모아 대답한다. 대왕께서 보시다시피 우리 세 사람은 이미 90고개를 바라보고 있는 늙은이들입니다. 여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부귀와 영화에 탐내겠습니까? 대왕께서 일찍이 함양에 입성하시어 진나라의 학정을 깨끗이 제거하신 뒤 약법 3장으로 백성들을 평화롭게 다스려 나가시는 것을 보옵고 저희들은 저분이야 말로 천하의 주인이 되실 어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람되이 간언을 올렸을 뿐이옵니다. 하오니 저희들은 대왕께서 도탄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하루속히 구출해 주시옵소서 하는 염원뿐이오며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 노인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지 어전에서 물러나려고 큰 절을 올린다. 한왕은 모처럼 찾아온 세 분의 귀한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민망스러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세 분 어르신네께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사옵니다. 하고 만류하였으나 새 노인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말한다. 황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저희들은 나이가 많아 술을 이길 힘이 부족하여 금주를 하고 있사오니 대왕께서는 이 점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옵소서. 한왕은 자신의 성의를 어떤 식으로라도 표시하고 싶어서 새 노인에게 각각 비단 한 필씩과 쌀 한 섬씩을 선물로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노인들은 그것조차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희들에게 참다운 선물을 주시려거든 포악무도한 항우를 하루속히 정벌하시옵고 도탄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대왕 전하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오직 그 하나뿐이옵니다. 한왕은 어쩔 수 없이 새 노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곧 낙양으로 달려가 한신을 만났다. 한신은 동공삼로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항우를 정벌할 명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왕께서 손수 의제의 국장을 널리 선포하도록 하시옵소서. 이리하여 한왕은 의제를 장사 지내는 경문을 손수 기초하였는데 경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하늘에는 해가 하나뿐이듯 땅에는 반드시 군주가 한 분만 계시는 법이다. 일찍이 의제께서 제위에 오르시자 만천하의 왕자들과 각지의 후백들이 한결같이 의제를 오직 한 분 임금님으로 받들어 옴으로써 천하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런데 초장 항우는 자신의 효용을 믿고 대형무도하게도 의제를 시해하고 제위를 가로챘으니 이는 하늘도 용서치 않으려니와 신하의 도리로서도 있을 수 없는 역적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본인은 의제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중히 국장을 치룬 후에 대역괴수 항우를 박멸함으로써 천륜을 바로 잡고자 한다. 이에 나는 먼저 관중을 평정한 바가 있으며 이제부터는 파초대장정의 길에 오르려 하는 바이니 만천하의 왕후들은 이 성업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한왕 유방. 이 무렵 초나라의 상태를 살펴보자. 항우는 팽성으로 도읍을 옮겨간 뒤 학정의 학정을 거듭하여 민심은 자꾸만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것은 다른 제후들과 왕족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그들은 항우에게서 차츰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항우의 죄상을 성토하는 한왕의 경문이 나온 것도 바로 그 무렵이어서 그 경문의 파급 효과는 놀랄 만큼 대단하였다. 평소부터 항우의 무지막지한 횡포에 불만을 품어오던 변방 제후들은 대역 괴수 항우를 치기 위해 정의의 군사를 일으키겠다는 한왕의 경문을 보고 저마다 앞을 다투어 한왕에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자원해왔다. 그리하여 낙양에서 의제의 국장을 장엄하게 치르고 났을 때에는 한왕이 좌우할 수 있는 군사가 무려 56만 명이나 되었다. 이에 한왕은 용기를 얻어 한신에게 말했다. 동공삼로의 말씀대로 의제의 국장을 치르고 나자 각지 제후들의 협력으로 이렇게나 많은 군사들이 모여졌소. 이제는 군사력으로도 항우에게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으니 조만간 그를 본격적으로 쳐부수면 어떻겠소? 이렇게 말하는 한왕의 태도는 오만해 보일 정도로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한신이 조용히 아랜다. 자고로 병기는 흉기에 속하옵고 전쟁은 흥망을 가르는 중대사이옵니다. 그러므로 병력이 많다고 전쟁을 함부로 일으켜서는 아니 되옵니다. 천시와 지리와 시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승산이 있을 때에만 일으켜야 하옵니다. 한신의 말은 장량의 말과 흡사했다. 한왕은 그 말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즉석에서 반문한다. 장군은 어떤 점이 마땅치 않아 초나라로 쳐들어가기를 만류하시오? 한신이 다시 대답한다. 신이 며칠 동안 천문을 살펴보은즉 군사를 지금 일으켜서는 대단히 불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하니 당분간은 군사들의 훈련을 꾸준히 시키면서 군량미를 충분히 비축해 두었다가 명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쳐들어감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한신의 의견은 장량의 견해와 일치되는 점이 너무도 많았다. 장량은 함양을 떠나기 전에 한왕에게 지금은 천시가 불리하니 군사를 일으키지 않으심이 좋을 것이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한 일이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한왕은 통일천하를 하루속히 성취하고 싶은 조바심에서 장량의 충고를 무시한 채 기어이 발군에 낙양까지 온 것이었다. 한왕은 애초에 먹은 마음이 한신에게 제지당하자 한신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장군이 처음에 포중으로 나를 찾아왔을 때에는 2달도 되기 전에 빨리 동정의 길에 오르라고 권고했었소. 그때에는 전쟁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던 때였소.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크게 다르오. 우리는 이미 관중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군사도 막강해지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오히려 초나라로 쳐들어가기를 만류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오? 한왕의 말에는 한신의 반응이 석연치 않게 여기는 기색조차 엿보였다. 한신은 한왕의 미심쩍은 질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하여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품고하였다. 항왕은 지금 제나라와 양나라를 공략하는 중이온데 그 전쟁이 수습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연나라와 조나라가 항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둘의 세력은 지극히 막강합니다. 신이 짐작하옵건대 항왕은 군사를 양쪽으로 나누어 연나라와 조나라도 동시에 공략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때에는 초나라의 군사가 양분되는 관계로 매우 허약해질 것이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서 쳐들어가야만 필승을 기할 수가 있사옵니다. 신이 즉시 발군을 만류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옵니다. 한왕은 그제서야 납득이 되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이번만은 자기의 의지대로 싸워보고 싶어서 한신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초나라 군사들이 모두 자국을 떠나 원정 중이므로 정작 초도인 팽성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니 우리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면 팽성을 점령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오. 이번에는 나 자신이 몸소 진두에 나서서 그런 계략을 써보기로 할 테니 대원수는 함양을 지키고 있다간 만약 내가 불리하게 되거든 급히 달려와 도와주기나 하시오. 한왕은 전에 없이 한신을 배제하는 태도로 나왔다. 장량이 그 광경을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가난다. 대왕께서 직접 진두 지휘를 맡고 나서시는 것은 법도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옵니다. 그러하니 이번 기회에 팽성을 기어코 공략하시려거든 반드시 한신 장군을 대동하고 나가시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나 한왕은 대번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나는 오랫동안 실전을 멀리해 왔소이다. 그래서 이번만은 직접 싸워보고 싶어서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주시오. 한왕의 의지가 너무도 확고 부동하므로 장량과 한신은 더 이상 간언을 올리기가 어려웠다. 한신이 한숨을 쉬며 어전을 물러나오니 모사 여익이 노인이 뒤를 따라 나오며 걱정한다. 이번 싸움은 대왕께서 직접 지휘를 하시겠다는데 원수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한신이 대답한다. 항우는 천하의 맹장이므로 우리 편 장수들은 누구도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오. 원수는 그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시면서 어째서 대왕을 직접 따라 나서지 않으시오? 지금은 시운이 우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누가 대왕을 모시고 나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왕께서 실패하셨을 때를 대비하여 함양이라도 확실히 지키고 있을 생각입니다. 한신은 한왕이 패배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다음 단계의 전략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이다.